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방랑신 김삿갓 이야기를 낭독해 드립니다. 집을 떠나 방랑길에 나선 김삿갓. 그는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습니다. 그저 발 닿는 곳이 그가 잠깐 머무는 곳이요. 그리고 다시 정처 없는 방랑길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10년이 넘도록 방랑 생활을 하고 있는 김삿갓.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재를 어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김삿갓은 천재답게 시를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문제를 돕고 해결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백교리대 교수와 혼인을 하고픈 차노인댁 손자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주고 난 김삿갓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또다시 정처 없는 방랑의 길에 나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삿갓의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이제 낭독해 드립니다. 술집 성인 김삿갓은 구질구질한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연 속으로 돌아오니 몸과 마음이 그렇게도 상쾌할 수가 없었다. 늘 보아오던 산이요, 늘 보아오던 물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날따라 청산도 처음 보는 것 같고 녹수도 처음 보는 것만 같아 산과 물 사이를 걸어오는 김삿갓의 입에서는 송시열의 시조 한 수가 절로 흘러나왔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 절로, 수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그 중에 절로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송시열은 선조 때의 거유였다. 대학자였던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노후에는 벼슬을 마다하며 청산과 녹수 속에서 행은 요수처럼 살아오지 않았던가. 산속을 한없이 걸어오다 보니 소나무들이 유난히 무성한 노송지대가 있었다. 1000년이 넘었을성 싶은 노송들이 무리를 지어 있는데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은 마치 교룡이 하늘에 솟아오르려고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였고 혹은 늙은 호랑이가 등을 웅크리고 서 있는 것 같기도 하지 않은가. 나무는 늙어 갈수록 저렇게도 품위가 고상해 보이는데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어째서 추해지기만 하는 것일까. 김삿갓은 늙은 소나무들을 보기가 부끄럽다는 생각조차 들었다. 이윽고 산을 내려오니 산끝에게 송원제라는 조그만 서당이 있었다.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서당으로 찾아오니 훈장은 보이지 않고 아이들만이 글을 읽고 있었다. 얘들아, 훈장은 어디 가셨느냐? 선생님은 나들이를 가셔서 내일이라에 돌아오십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 밤은 내가 훈장 노릇을 해야겠구나. 김삿갓은 그렇게 말하며 서당 안으로 들어와 훈장 대신에 비위 좋게 아랫목에 도사리고 앉았다. 서당 아이들은 모두 합해야 10명쯤 될까 말까다. 아이들은 낯도 코도 모르는 사람이 아랫목에 도사리고 앉아 훈장 행세를 한다니까 저희끼리 얼굴을 마주보며 킬킬거리고 있었다. 김삿갓은 아이들의 천진스러운 태도가 귀엽기 짝이 없어 일부러 눈알을 부려 보이며 얘끼 있었더라. 내가 훈장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 그렇게도 우스우냐?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냐? 하고 농담조로 구슬러 보았다. 그 바람에 아이들은 와야 하는 폭소를 터뜨리더니 그 중에서 접장 비슷한 아이가 약간 비웃는 어조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아저씨는 글을 하세요? 김삿갓은 아이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너털 웃음을 웃었다. 이 녀석들아, 훈장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가 뭐냐? 김 작가씨 누나를 부르려 보이는 바람에 아이들은 또다시 폭소를 터뜨린다. 아저씨는 정말 재미있는 아저씨네요. 그렇지만 글을 몰라가지고서는 선생님 노릇을 할 수 없잖아요. 그야 그렇지. 너희들은 내가 글을 모를 것 같으냐? 그러자 한 아이가 책 한 권을 내밀어 보이며 말한다. 글을 아시거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들은 나를 시험해 볼 생각이로구나. 그게 무슨 책이지? 김 작가는 아이가 건네주는 책을 받아보다가 이것은 천자문이 아니냐. 이런 정도의 책이라면 그 뒤에 책을 볼 것도 없다. 책을 보지 않고도 외울 수 있으니 한번 들어보아라. 그리고 천지현황, 우주홍황, 1월 영측, 진수결장하고 한바탕 외워보이고 나서 이만했으면 너희들의 선생이 될 만한 자격이 있겠지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아이들은 김삿갓을 둘러싸고 왁자지껄 떠들어대며 그 정도야 누군들 외지 못하겠어요. 아저씨가 정말로 선생님 소리를 듣고 싶거든. 죄다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소리를 크게 내 웃었다. 너희들이 나를 단단히 골렸을 생각이로구나. 내가 천자문을 배운 것은 40여 년 전의 일이다. 그때는 거침없이 잘 외웠지만은 지금은 나이를 먹어 자신이 없구나. 사실 김삿갓은 천자문 한 권을 끝까지 암송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잊어버렸다는 변명은 통할 턱이 없었다. 천자문도 외우지 못한다면 선생님이 될 자격이 없어요. 김삿갓은 코 올리게 아이들에게 자신을 과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자신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 너희들이 소원이라면 천자문을 한번 외워보기로 할까? 그러나 하도 옛날에 배웠기 때문에 중간에 막힐지도 모르니 그리 알고 있거라 하고 장난삼아 천자문을 외워보기 시작했다. 하도 오래전에 배운 글인지라 어느 대목에선가 반드시 막히게 되리라고 각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옛날 천자문을 암송할 때 가락을 붙여가며 노랫조로 배웠기 때문에 정작 외우기 시작하니 옛날 가락이 절로 미끄러져 나와 김삿갓은 천자문 한 권을 미끈하게 암송해낼 수가 있었다. 아이들은 그 광경을 보고 기절초풍할 듯이 놀란다. 어머 정말 놀라우세요. 아저씨는 어쩌면 기억력이 그렇게도 좋으세요. 너희들에게 칭찬을 들으니 기쁘기 짝이 없구나. 너희들은 천자문을 누가 지었는지 알고 있느냐?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린다. 아저씨는 천자문을 누가 지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물론이지. 옛날 양나라 때 주홍사라는 대학자가 임금님으로부터 1000개의 글자만 가지고 책을 한 권 지어보라는 명령을 받고 하룻밤 사이에 지어낸 책이 바로 천자문이라는 책이다. 그러므로 천자문 속에는 똑같은 글자는 한자도 없다. 그나 그뿐이겠느냐? 천자문은 한 구절이 넉 자인데 두 구절씩 짝을 지어서 그 속에는 천문, 지리, 예의, 도덕, 과학 등등 온갖 진리가 죄다 내포되어 있느니라.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어리둥절하므로 김삿갓은 다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가령 천지현황 우주홍황은 하늘은 아득하며 땅은 누르고 우주는 넓고 막막하다는 소리요. 한래 서왕 추수 동장은 추위가 오면 더위가 가고 가을에는 거도 들이고 겨울에는 조장한다는 소리이니 천지 자연의 운행을 얼마나 간결하고도 오묘하게 설명한 글이냐 말이다. 주홍사라는 사람은 그 책을 하룻밤사이에 짓느라고 얼마나 정신을 썼던지 책을 다 짓고 났더니 새카맣던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고 해서 천자문을 일명 백수문이라고도 부르느니라. 아이들은 모두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지라 눈알을 반짝이며 크게 신기스러워했다. 김삿갓은 머리가 큰 아이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들은 지금 18살약을 읽고 있는 모양인데
18사략의 어느 대목을 읽고 있느냐?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놀란다. 아저씨는 18사략도 잘 알고 계세요? 김삿갓은 천진스러운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가 그렇게도 즐거울 수가 없었다. 얘기 이 녀석들아, 내가 18사략도 못 배웠을 것 같으냐? 그 책에는 요임금과 순임금 얘기가 나오고 진시황 이야기도 나오고 한패공 얘기도 나오고 역발산 기계세에 했다는 항우의 얘기도 나온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중에서 지금 어느 대목을 읽고 있느냐 말이다. 아이들은 또 한 번 혀를 털며 어머, 아저씨는 잘도 하시네요. 우리들은 지금 항우장사의 대목을 읽고 있어요. 그렇다면 18사략 중에서도 가장 재미나는 대목을 배우고 있는 중이로구나. 항우는 힘이 얼마나 장사였든지 이 산 저 산을 마음대로 쭉쭉 뽑아서 아무데나 픽픽 내던진다고 했겄다. 너희들은 그 대목을 읽을 때 신바람이 났겠지. 산 하나를 쭉쭉 뽑아 던진다고 해서 여간 신바람이 나지 않았어요. 들어보나 마나 그랬을 거다. 불가능을 모르는 너희들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왕 말이 났으니 그 대목을 읽을 때 너희들의 솔직한 소감을 한번 들어보기로 할까? 김삿갓은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 일부러 그런 제안을 해보았다. 그거 참 재미나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 대목을 읽었을 때 나의 소감을 시로서 한번 말해볼까요? 그리고 갑동이라는 아이가 즉석에서 이런 시를 퍼보인다. 남산 북산 신령들이 말하기를 항우 때에는 산이 되기도 어려웠노라. 김삿갓은 그 시를 듣고 소리를 크게 내 웃었다. 그거 참 솔직한 소감이로구나. 율동아, 너는 그 대목을 읽을 때 어떻게 느꼈느냐? 율동이라는 아이는 즉석에서 이렇게 읊는다. 오른쪽 산 왼쪽 산을 픽픽 뽑아 던지니 평지에 새로운 산이 마냥 생겨나노라. 김삿갓은 율동의 시를 들어보고 또다시 소리를 크게 내 웃었다. 갑동은 산을 뽑아버리는 광경을 노래한 것이고 율동은 산을 뽑아 던진 결과를 말한 것이어서 대조적인 내용이 매우 흥미로웠던 것이다. 우리도 한 조씩 읊었으니 이번에는 선생님도 한 수 읊어주세요. 조금 전까지도 아저씨라고 부르던 아이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 즉석에서 다음과 같이 응수해 주었다. 항우 죽은 뒤엔 다시 장사 없으니 누가 산을 뽑아 공중에 던질 것이냐. 그 모양으로 아이들과 천진난만하게 어울리다가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잠자리에 누우니 어디선가 쾅쾅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저게 무슨 소리일까? 김삿갓은 아득히 먼 곳에서 울려오는 땅 울림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어젯밤부터 땅을 울리던 꽝꽝 소리는 아직도 들려오고 있었다. 여보시오, 꽝꽝하는 저 소리가 어젯밤부터 들려오고 있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요? 김삿갓은 하도 궁금해 서당지기 늙은이에게 물어보았다. 서당지기가 대답한다. 저것은 산에서 나무를 찍어내는 도끼 소리올시다. 나무를 찍어내다뇨? 그게 무슨 소리요? 나무를 심지는 못하나마 살아있는 나무를 왜 찍어낸다는 말이오? 노송치대에 있던 천년 묵은 나무들을 산주가 찍어다가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어제 보았던 그 노송들이 모조리 찍혀버린다는 말에 김삿갓은 눈앞이 캄캄해왔다. 세상에 그런 못된 놈들이 어디 있을까? 김삿갓은 북받쳐오르는 의분을 금할 길이 없어 부랴부랴 행장을 갖추고 노송지대로 달려와 보았다. 그랬더니 이 무슨 참혹한 광경인가. 어제까지도 그처럼 아름답고 부람스럽던 소나무들이 모조리 잘려서 시체처럼 땅 위에 늘비하게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가슴이 아파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산은 나무가 있어야 아름다운 법인데 나무가 없어지고 나니 산 한 구석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버린 것 같지 않은가. 김삿갓은 분노를 억제할 길이 없어 아직도 도끼를 휘두르고 있는 인부에게 달려와 자기도 모르게 호통을 찔렀다.
여보시오, 당신네들은 천년 묵은 나무를 어째서 함부로 찍어내고 있단 말이오. 그러자 십장인 듯 싶은 감대 사납게 생긴 사나이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김삿갓에게 삿대질을 하며 덤벼든다. 여보시오, 이 나무가 당신네 나무요. 내 나무는 아니요. 그러나 이 나무들은 천년이나 먹은 소중한 나무가 아니요. 이런 귀한 나무를 함부로 잘라낸다는 게 말이라 되는 소리요. 십장은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는지 김삿갓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 친구는 머리가 돌아버린 모양이로구만. 산주가 집을 지으려고 자기 산에서 자기네 나무를 베어가는데 지나가던 놈팽이가 무슨 지랄이야. 함부로 까불면 그냥 두지 않을 테니 썩 꺼져요. 하고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닌가. 자기 나무를 자기가 베어간다는 데는 할 말이 없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산에서 나무를 마구 베어내면 이강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김삿갓은 가슴이 아파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다. 사람의 시체 파묻는 구덩이를 광열이라고 한다. 어제까지도 싱싱하던 나무들이 밤사이에 수십 그루나 잘려 울창하던 송림 속에 커다란 구멍이가 생긴 것이 김삿갓의 눈에는 마치 나무들의 광열인 것처럼 보여서 슬픔을 금할 길이 없었다.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하는 법이 아니던가. 아무리 산주이기로 나무를 이렇게까지 몽땅 잘라내도 좋은 것일까. 김삿갓은 늙은 나무의 소중함을 그렇게도 몰라주는 무지가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 자고로 우리네 조상들은 늙은 나무를 신주처럼 소중히 모셔왔었다. 그러기에 당제를 지낼 때에도 제사를 늙은 나무에게 지내왔었다. 어느 마을에 늙은 나무가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그 마을이 무척 평안스러워 보이지 않았던 것인가. 그것은 늙은 나무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커다란 공덕이기도 하였다. 늙은 나무를 소중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풍속은 중국에도 있었다. 시인 두자미는 자기 집 들어있는 늙은 매화가 모슴의 손에 잘려버린 것을 보고 사흘씩이나 식음을 전폐해가며 비통에 잠겼었다는 고사가 있다. 송나라의 환이라는 자는 공자가 커다란 나무 그늘에서 제자들에게 예를 가르치는 것을 보자 공자를 죽이려고 우선 커다란 나무부터 잘라버렸다는 고사도 있다. 늙은 나무는 그처럼 평화를 상징하는 물건이건만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가 안타까워 김삿갓은 좀처럼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벌목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즉흥시를 한 수 읊어댔다. 호랑이처럼 뭉클였던 천년 묵은 나무가 용이 쓰러지듯 밤사이에 없어졌구나. 두자민의 매화나무도 없어지면 그만이니 환희의 도끼는 예나 이제나 다름이 없네. 운치 있던 그림자를 달밤에도 볼 수 없어 바람소리만 헛되이 심리를 불어오네. 문 열고 나서도 바라볼 곳 없으니 뒤통수를 긁으며 하늘만 쳐다보노라. 간밤에 서당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글타령할 때에는 마음이 무척 즐거웠었다. 그러나 아름답던 소나무들이 하룻밤 사이에 훼손된 것을 보고서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었다. 우리 민족은 자연신을 믿고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복지를 오로지 자연신에게 의지해왔었다. 우리 강토가 금수강산이 된 것도 그 덕택이었다. 숲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몰라 가지고서야 우리네 금수강산을 어떻게 유지해갈 수 있을 것인가. 나무를 마구 베어내 금수강산이 황폐해지는 것을 개탄하며 산을 내려오다 보니 행길가에 성인이라는 주가가 보인다. 성인? 술집 이름치고는 너무나 엉뚱한 이름이로구나. 허구 많은 이름 중에서 하필이면 왜 성인이라고 했을까? 김삿갓은 술집 이름에 호기심이 솟아 서슴지 않고 주막으로 찾아 들어갔다. 술집 주인은 여자가 아니고 70이 넘은 늙은이였다. 수염과 머리가 백발인데다가
풍채도 늠름한 것이 첫눈에 보아도 예사노인은 아닌 것 같았다. 나 술 좀 주시오. 술집 이름을 성인이라고 한 데는 무슨 유래가 있어이까? 조이는 술을 갖다 주며 대답한다. 옛날부터 좋은 술은 성인이라고 부르고 나쁜 술은 현인이라고 불러오고 있지 않소. 우리 집에서는 좋은 술만 팔고 있기에 주막 이름을 숫제 성인이라고 내걸었다오. 아닌 게 아니라 술을 마셔보니 술맛은 기가 막히게 좋았다. 김삿갓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유식하다고 자부해왔었다. 그런데 주인 노인의 말을 들어보면 좋은 술은 성인이라고 부르고 나쁜 술은 현인이라고 부른다니 그것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그래서 김삿갓은 자기도 모르게 주인 노인에게 머리를 숙이려 보이며 이렇게 물었다. 지금 노인장의 말씀을 들어본즉 좋은 술은 성인이라 부르고 나쁜 술은 현인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이시오? 주인 노인은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그것은 위량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지요. 식화지라는 책에 보면 소금은 모든 반찬의 으뜸이요 술은 모든 약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모든 음식 중에서도 술처럼 좋은 음식이 어디 있겠소이까. 그런데 위양이라는 자는 그것도 모르고 철딱서니 없이 금주령을 내려버린 일이 있었다오. 나라에서 금주령을 내렸다고 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쉽게 끊어버릴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두들 밀주를 만들어 마시면서도 감히 술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 좋은 술은 성인이라 부르고 나쁜 술은 현인이라고 불러왔더래요. 이를테면 술이라는 말 대신에 성인이니 현인이 하는 은어를 써왔던 셈이지요. 김삿갓은 주인 노인의 말을 듣고 그 해박한 지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로서는 처음 듣는 소리였던 것이다. 주인 노인은 그런 점에는 아랑곳 없이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금주령이란 그렇게도 철딱서리 없는 일이건만 그처럼 머리속은 금주령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시되었던 일이 있어요. 김삿갓은 우리나라에서도 금주령이 실시된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적이 놀랐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금주령이 내렸던 일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인 노인은 코웃음을 시큰둥하게 치며 대답한다. 젊은 양반은 잘 모르시는 모양이구려. 지금부터 7, 80년 전이 영조 때의 일이었어요. 영조는 도탄에 빠져있는 민생을 구출하기 위해 금주령을 내린 일이 있었다오. 금주령을 거역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은 비록 양빈이라 할지라도 노위 계급으로 떨어뜨려 버린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그래도 금주령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그로부터 몇 해 후에는 더욱 가혹한 법령을 내려 술을 마시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술을 마시는 사람이 끊기지 않으니까 나라에서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나의 조부님을 사형에 처했다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모골이 송연하였다. 네? 조부님께서 금주령에 저촉돼 사형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오. 그 어른은 양반 출신인데다 학문도 도주하셨는데 술을 워낙 좋아하시다가 금주령에 걸려 목숨까지 빼앗기셨다오. 그로 인해 우리 가문은 노비 계급으로 전락돼 서울에서 이곳까지 쫓겨내려왔다오. 김삿갓은 주인 노인의 말을 들을수록 가슴이 서늘해왔다. 그 당시에는 금주령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가혹했었습니까? 도탄 속에 빠져있는 백성들 산업을 개발하여 구일할 생각은 못하고 한낱 금주령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발상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이었지요. 그 후에 금주령이 흐지부지 되어버리자 조부님께서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신 것이 하도 억울해 나는 그때부터 일부러 술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오. 내가 술장사를 시작한 것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신 조부님의 혼령에 대한 일종의 공양이지요.
자, 쓸데없는 넋두리는 그만하고 우리 술이나 마십시다. 오늘은 좋은 손님을 만났으니 나도 마음껏 취해보고 싶소이다. 그리고 주인 노인은 술 한 잔을 단숨에 쭉 들이켜버리는 것이 아닐까. 김작갓은 술로 인한 비극적인 근대사를 보는 것만 같아 매우 처량한 느낌이었다. 문득 깨닫고 보니 술집 바람벽에는 일련의 휘호가 걸려 있었다. 글씨를 쓸 때에는 나쁠 때가 없고 술에 취하면 언제든지 봄이라. 저 글씨는 놀라운 명필인 것 같은데 누가 쓰신 글씨옵니까? 글씨가 하도 명필이어서 김작갓은 주인에게 물어보았다. 주인 노인은 김작갓에게 술을 권하며 말한다. 나는 글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손님은 저 글씨를 잘 쓴 글씨라고 보시오. 저 역시 글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명필이 틀림없어 보이는군요. 저 글씨는 내 조부께서 쓰신 글씨라오. 내 조부는 완당 김정희보다도 20년이나 연상이었는데 완당이 명필로 이름을 떨치기 전에는 내 조부가 독보적인 명필가였다는 거예요. 정말 아까우신 어른이 금지령 때문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셨군요. 그 어른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천운일 것이고 내가 술장수로 전락하게 된 것도 천운일 것이요. 모두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지요. 그러나 나는 비록 술장사를 해먹을 망정 나쁜 술은 팔지 않으니 그 점은 안심하고 오늘 밤은 마음껏 마셔주시오. 내 조부께서 취중에 흔히 하셨다는 말씀이지만 이 각박한 세상에서 술에 취하는 일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소이까? 나 역시 술을 좋아하는지라 이 세상에 술처럼 좋은 음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작갓과 주인은 피차간에 의기가 상통하는 데가 있어서 오가는 술잔이 한없이 계속되었다. 어엿한 양반 출신이면서도 양반 행세를 못하고 걸객으로 전락한 김작갓은 양반 출신이면서도 술장수로 전락해버린 주인의 모습이 마치 자기 자신의 모습인 것만 같아 마냥 처량한 기분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마셨건만 가족은 아무도 얼씨라는 사람이 없었다. 가족은 아무도 없이 혼자 사시옵니까? 내가 워낙 처복이 없는 놈이어서 마누라를 셋이나 잃어버렸다오. 그것도 피치 못할 나의 천운일 것이요. 자녀들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세 번째 얻은 마누라의 몸을 써 딸 자식이 하나 있지요. 그러나 그 애도 20여 년 전에 평양으로 양내로 가버려서 지금은 천상천하의 내 몸 하나뿐이라오. 사람은 혼자 나서 혼자 죽도록 되어 있으니까 나도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운 셈이지요. 저희 노인은 거기까지 말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듯 참 손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이시오? 하고 묻는다. 평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평양이 몇이나 됩니까? 짧은 50리니까 하룻밤 길에는 안 된다오. 평양에 가시려거든 틈나실 때 내 딸년을 한번 찾아와 주시려오. 주인 노인은 뜻밖의 청탁을 하는 것이었다. 김작갓은 노인의 청탁을 받고 대답한다. 노인장께서 원하신다면 따님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님의 주소는 알고 계시겠죠? 그러자 노인은 쓸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애의 주소를 모른다오. 제 어미가 죽은 지 3년 후인 그 애가 7살 때의 일이요. 평양에 산다는 어떤 기생이 그 애를 양녀로 달라기에 그냥 주워버린걸요. 한 번 헤어진 이후로는 저편에서도 소식이 없고 나 역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따님을 데려간 기생의 이름만은 알고 계실 게 아닙니까? 딸년을 양녀로 내줄 때 그 기생의 이름만은 물론 모르는 일이 있지요. 그러나 딸을 찾아볼 생각은 꿈에도 없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금은 그 기생의 이름조차 깨끗이 잊어버렸다우. 이제는 그의 나이도 30이 넘었을 것이요. 양의 이름도 주소도 모른다면 따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소? 그야말로 서울장 안에서 김서방 찾기와 마찬가지로군요. 주인 노인은 술 한잔을 들이키고 나서 허탈하게 웃으면서 하기는 그래요. 노형이 평양을 가신다니까 한번 말해보았을 뿐이지 이제 와서 찾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이까. 내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게 된 것은 죽을 날이 머지않아 마음이 약해진 탓일 것이요. 김 작가는 그 말을 듣고 나자 처량한 느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세상 일이란 알 수 없으니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 따님의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시죠. 양녀로 가서 이름을 고쳤는지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 이름은 옥출군공이라는 문장에서 따가지고 곤옥이라고 불렀다오. 내 이름은 예동철이고 그의 이름은 예곤옥이지요. 그러나 집을 떠난 지 20년이 넘어서 그 애가 아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의문이지요. 김 작가는 노인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 그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자기도 가족과 헤어진 지가 이미 30년이 가깝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평양에 가거든 따님의 소식을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작가는 서글픈 이야기를 안주 삼아 주인 노인과 함께 이날 밤을 술로 새웠다.